자, 오늘은 좀 변화를 줘봤습니다. 맨날 똑같은 옷에 똑같은 구도로 이렇게 했더니 혹시 여러분께서 이게 어제 방송인지 오늘 방송인지 뭐 그제 방송인지 저번 주인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변화를 한번 줘보려고 그래요. 일단 우리 채널은 고품격 경제 주식 재테크 노가리 전문 채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노가리를 털면 털수록 자꾸 조회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자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슈카형처럼 이렇게 빵빵 터지고 그래야지 경제 채널은 재밌는데, 이 피셔는 그 얼굴만 잘생겨가지고 입담은 조금 약하다, 뭐 이런 댓글이 좀 많죠. 뭐 뻘소리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크리티컬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런 경제사항,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주식시장을 우리가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일단 실물 경제의 큰 흐름, 이 빅픽처를 먼저 살펴본다. 이건 이제쯤 다 아실 텐데, 기업의 이익 자체가 실물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이익이 떨어지고, 실물 경제가 좋아질 때 기업의 이익도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죠. 특히 이제 사람들은 미래를 기대하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보다 주식시장이 약간 더 빨리 움직인다. 이거는 뭐 계속 설명드려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상황은 어떠냐? 우크라이나가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만 사태를 국한시키고 있어요. 그림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동부 쪽에 있는 러시아와 국경이 딱 맞대고 있는 이 도네츠크와 우한시크라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구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나라, 독립하고 나온 나라가 우크라이나죠. 근데 여기가 접경 지역이죠, 돈바스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어 쓰는 사람 외에도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러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은 어떠냐? 구소련 시절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이런 위치였어요. 여기 그래서 핵폭탄이 굉장히 많았었죠. 뭐 지금은 다 폐기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고,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요 돈바스 지역 여기는 또 공업 지역으로 굉장히 또 컸습니다. 그래서 구소련 당시에 이쪽으로 이주해온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당시 소련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던 이 지역 자체가 이 돈바스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크라이나가 공인입할 때 조금 황당하긴 했겠죠. 갑자기 이게 다른 나라 사람이 돼버리니까 내 친척이며 러시아에 있는데 억울한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돈바스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이에요. 크림반도가 어디냐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크림반도인데,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을 하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점거를 하고 있죠. 이 돈바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당시부터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전쟁터가 된 지역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앞부분을 약간 설명드렸긴 했지만 이제 스피드하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이 크림반도 합병 과정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에 있었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과정을 보면 앞으로 돈바스 지역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제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흐름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피드하게 가보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지역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림처럼 이 붉은색 쪽이 유럽이랑 뭐 미국 이렇게 가까운 서방 세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이 푸른색 지역이 러시아 세력,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하고 뭐 러시아도 많이 쓰고 그러는 요 두 가지 세력의 사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라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친러시아 세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얘네들이 어떠냐면은 친서방 세력에 있는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나토에 가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친러시아 세력의 대통령이 있는 이 정권을 딱 잡으면 바로 나토 가입 안 한다. 막 러시아랑 외교 많이 하고 더 가까워져야 된다.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죠. 세력의 분포가 이렇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에 친러시아 세력의 대통령이 집권해 있는데 너무 러시아에 가까운 정책만 펼치니까 안 되겠다. 여기 붉은색의 친서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열어서 정권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친서방 정부 세력으로 바꿔버려요. 이 사건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붉은색의 친서방 반정부 시위대가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푸른색의 친러시아 세력은 또 마음에 안 들죠. 시위가 막 벌어졌고요. 2014년 3월이죠. 이때 여기 크림반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요 크림반도에서는 친러시아 세력들이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더 이상 국민이 아니다 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고 크림 공화국을 딱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2022년 현재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딱딱 맞아 들어간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이죠. 이때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위협이 커지다 보니까 나토죠. 원래 나토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중국도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커졌었어요. 그러면서 나토 문제를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가 또 첨예하게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좀 강수를 두죠. 2021년 10월쯤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조지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요. 우크라이나랑 이게 조지아는 아직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이 구소련이 해체됐을 때 그때 이제 독립한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방문을 하면서 새 안보 협약을 체결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크게 극대노를 하죠. 그래서 열받은 러시아가 2021년이죠. 작년 11월에 이 접경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규모 군사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합의를 하고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간에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이런 합의를 내릴 거다. 이런 예측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카드를 계속 꺼내놓고 위협을 하고선에 결국에 협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 우크라이나조차도 어떤 일이 있었냐, 2021년 11월에 젤린스키가 언제든지 와라, 우리는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까지는 미국이랑 러시아가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약간씩 잡혀가는 것 같았죠. 그러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반도 합병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의 영토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합병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야금야금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 2014년 사건과 지금 사건과 굉장히 동일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방식도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 2014년 3월 11일에 크림반도에 있던 이런 친러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크림 공화국을 만들었다고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014년 3월 17일에 푸틴 대통령이 맞아, 너네는 독립한 국가야, 이 지위를 인정을 해버리고요. 바로 다음날 3월 18일에 이제 국가 간 합병을 하자 하면서 바로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 크림반도를 지금까지 점령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지켜봤던 돈바스 지역의 사람들도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러시아 영토가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도 독립을 하자. 이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도네츠크 피플 리퍼블릭 이게 만들어지고 루안시크 지역에서도 루안시크 피플 리퍼블릭이 만들어지죠. 이들은 도네츠크와 이 루안시크 지역의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통치를 해 나가면서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네 영토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독립을 선언하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테러 집단으로 본 거죠. 그래서 막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싹 밀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요 작은 지역에 있는 요 반군 세력 아니면 이제 독립 세력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러시아의 거의 직간접적인 무기 공급부터 해가지고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2014년부터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게 바로 돈바스 지역의 전쟁 상황. 지금까지 정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와 똑같죠. 전일 22일에 푸틴 대통령이 도네츠크 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국가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간에 서로 조약을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진입시킨다 하면서 이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요 지역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군대를 제대로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집어넣었죠. 자, 이제 독립공화국으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 돈바스 지역이 어느 정도 이게 좀 밀어냈다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국경을 이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요 정도를 다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푸틴은 조금 밀어 올린 다음에는 또 크림 반도처럼 이렇게 합병하는 절차를 통해서 여기를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물론 최근에 속보에 따르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해요. 하지만은 지금까지 상황과 서방국들이 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방국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냥 이 상태로 어느 정도 그냥 유지가 되길 바라는 거지, 사실 요 돈바스 지역 먹는다 그래서 서양 국가들이 뭐 제재를 끝까지 가해서 여기를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크림반도 때도 처음에 제재는 가했는데 한 1년 있다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냥 뭐 러시아가 어떻게 하든 냅두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아니면 이런 서방 쪽에서는 뭐 글쎄 요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국익을 훼손해 가면서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는 이 돈바스 지역을 조금 더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키예프까지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공격을 때린다, 요거는 조금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푸틴 대통령도 미국 제재가 가해지자마자 한 발 물러섰죠. 우리는 이제 도네츠크랑 루안스크랑 얘네 국가들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평화유지군을 투입해주는 거지, 우리가 뭐 여기에 침략하려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크림 반도 합병처럼 이 돈바스 지역을 좀 합병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확률을 가지고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 금융규제를 어떻게 진행했냐, 일단은 러시아가 원자재를 해외로 수출하는 거, 이건 안 건드렸어요. 하지만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이렇게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채권이라든가 뭐 주식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금지시키고 기업의 수주 활동도 어느 정도 약간의 제약은 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14년 3월에 크림반도가 합병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루블화의 가치가 이렇게 급하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1달러당 루블화의 가치인데 2014년만 해도 한 35루블 정도 이렇게 거래되던 게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는 거의 1달러당 70루블, 이렇게 엄청나게 튀어오르게 됩니다. 루블화의 가치가 완전히 똥값이 된 거예요. 자, 이러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특정 국가의 환율이 절하됐다, 그러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금융 규제로 벌어진 환율의 변화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2014년 12월 23일의 뉴스인데, 러시아의 신용등급이 거의 정크 수준으로 급락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수입하던 제품들의 가격이 거의 2배가 돼버린 거예요. 루블화의 가치만 절반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1달러짜리 제품을 사더라도 우린 루블화를 2배는 더 줘야지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반한 거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2배가 급등하고요. 또한 직간접적으로 투자됐던 해외 자금이 끊기면서 대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와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이 몽창 빠져나가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러시아 금리를 보시면 실제 2014년 합병 이후에 거의 더블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쥐약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2배로 급등하는데 대출도 안 되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금융규제 때문에 해외 수출도 잘 안 됩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러시아의 신용등급이 뭐 거의 정크 수준으로 떨어지고 채권 가격 폭락하고, 러시아가 망하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났었죠. 당연히 채권 가격이 뛰니까 아까 봤지만 금리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외화자금 빠져 안 나가게 하려고 이 당시에 거의 한 5%대 시작했던 금리를 15%로 올립니다. 거의 10%씩이나 금리를 올리면서 외화자금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10% 금리 올라가면은 자산 가격 폭락하고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뉴스 보면은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 러시아에 퍼지는 미국 음모론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 내에서 푸틴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서 서방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유가를 떨어뜨린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2014년 보시면은 유가가 거의 뭐 100달러에서 거의 뭐 30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진 2016년까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셰일가스 때문에 오펙 국가들하고 같이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영향이 컸는데,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중동 국가보다 원유를 채굴할 때 드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배럴당 한 60달러 선인데 요 정도 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저하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요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근데 강제로 거의 60달러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러시아를 망하게 할 생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원유 수출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죠. 원유 수출 맘대로 해라. 근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원유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유가로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되면은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에서 억지로 유가를 떨어뜨리는 거다, 이런 음모론이 퍼져나갈 정도였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제유가가 지금 91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타격은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최근 들어서, 이게 21일 뉴스죠, 이란과 핵협상 복원이 거의 막바지 단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핵협상을 미국 맘대로 다시 제재하고 요거만 없애면은 합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핵협상 복원 뉴스가 갑자기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음모론을 보고 유가를 지금 인위적으로 정말 조작을 하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란하고 핵협상을 타결하면서 뭔가 유가에 변화를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갑자기 핵협상이 타결되고 유가가 막 뚝 떨어져가지고 60달러 이하로 내려가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준다 그러면, 뭔가 좀 음모론 같은 것처럼 이렇게 국가 정치적으로 원자재 가격, 유가를 조절하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 한번 믿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 만약에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가 이제 우리도 원자재 수출 안 하면서 그걸 무기화 해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원자재 가격이 뭐 엄청나게 급등하고 난리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2014년 12월에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뭐 밀값이 잠깐 동안 급등을 했었거든요. 뭐 물론 정말로 밀 가격 보면은 2014년에 잠깐 급등을 했다가 다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럼 2014년 12월 당시에 러시아가 왜 밀 등의 곡물 수출을 제한했을까요? 정말 서방에 경제 제재가 가해지니까 곡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걸로 맞대응을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2014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루블화의 가치가 정말 반토막으로 폭락을 하고 계속 떨어졌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의 무역상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환전을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거의 더블의 루블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달러 가지고 이거 환전해가지고 루블화 막 엄청나게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닥치는 대로 러시아 곡물을 다 매입을 합니다. 팔면은 달러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달러를 가지고 환전만 해도 평소보다 2배 이상의 환율 차이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생긴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2014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1달러를 벌어들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루블화를 받으면 35루블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곡물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똑같은 1달러를 받게 되면은 루블화가 거의 더블로 뛰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70루블을 받게 돼요. 당연히 이때 무역상들은 러시아에 있는 모든 곡물을 갖다가 막 갖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제한한 겁니다. 이거 맞대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나가다가는 무역상들이 하도 많이 갖다 파니까 자국 내에서 사용할 곡물 그 수요마저 부족해지게 생겼다. 그러면서 관세를 올려가지고 무역상들한테 더 이상 팔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자, 2014년 사례에서도 러시아 정부도 원칙적으로 외화벌이의 수단인 원자재를 뭐 수출을 중단하고 이러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니까,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러시아가 뭐 무기화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물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이때 밀가격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내리꽂으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투자라든가 이런 원자재 투자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방 국가들의 제재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금융 제재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014년에 가했던 제재는 2015년쯤에 많이 풀어졌습니다. 네. 크림반도는 아직도 러시아가 이렇게 점거를 하고 있어요. 이 크림반도를 돌려줄 때까지 뭐 제재를 안 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제재를 싹 다 풀어줬다 이겁니다. 어차피 국제관계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뭐 뺏기든 돈바스를 뺏기든 서방 국가들도 결국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럼 올해 정도까지는 그래도 미국하고 유럽의 제재가 계속 되겠다,
요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특히 금융 제재 쪽으로 계속 나오고 뭐 원자재에 대한 이런 제재는 크게 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이죠. 예, 작년까지 뜨겁게 타오르던 경제 성장은 올해는 조금 둔화되긴 할 텐데 그렇다고 경제가 완전히 꺾이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니다. 네, 경제가 잠시 주춤했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씩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죠. 경제 성장률이 빠르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순간 기업들의 재고 쌓기가 약간 줄어들고 선물을 막 매수를 해놔가지고 이걸로 해지하는 물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조정을 받는 게 하반기부터는 좀 강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여기가 최근에 유가에 중요한 러시아의 루블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갑자기 이란의 핵 협상이 막바지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요게 조금 영향이 클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씩 개선되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물론 굉장히 안타깝지만, 러시아가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먹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돈바스 정도만 이렇게 점유하고 협상을 이어나가는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뭐 솔직히 몇 개월 내에 다 있죠. 솔직히 말해서. 다른 문제들이 계속 터지니까. 다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문제에 집중을 하겠죠. 미연준이 얼마나 뭐 금리를 올리느냐 이 문제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이익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뭐 빠르면 1분기나 상반기 정도까지는 당연히 주식시장에 악영향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뭐 다시 인플레이션도 줄어들고 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완전히 진격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좀 다시 한번 상황이 틀어지겠지만 지금까지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와 제재 예측에 대해서는 돈바스 정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협상 이어가는 쪽으로 해서 제재 수준과 앞으로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이게 후원 계좌로 후원 주신 분들 간간히 계신데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면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